자, 이제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원나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는 글씨가 갑자기 작아졌네요. 알아서 고화질로 보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1271년부터 1368년까지 중국 전체를 지배했다 하는 얘기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징기스칸의 막내 툴루이의 둘째 아들이었던 쿠빌라이가 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쿠빌라이 칸 즉위. 그러면서 이게 1260년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내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친구들은 이제 사칸국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사한국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보긴 그렇고요. 그래도 동질감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로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접 통치하는 사람이 다르다 뿐이지 동질감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칸은 이후에 중국식의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황제가 모든 거를 다 하는 중국식 황제 지배 체제로의 전환을 실시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중국의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다. 몽골의 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를 대도,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북경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북경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국 역사 무대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운 16주로 거란이 차지하고 있을 적에 요 도시가 굉장히 좀 중요시 되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쿠빌라이 칸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경은 나중에 명나라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도로 계속 기능을 하게 되지요. 이때는 대도읍이라는 의미로 대도라고도 불렀습니다. 대도라고도 했지요. 네, 북경으로 천도를 하고요. 나라 이름을 중국식의 한 글자 원이라고 했고요. 중국처럼 연호도 만듭니다. 연호, 중통이라고. 중통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황제 자리도 이제 세습을 하게 되고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원래 황제 칸을 뽑는 쿠릴타이라고 있었잖아요. 쿠릴타이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쿠릴타이는 이제 도장 찍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황제는 세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식의 관료 행정 체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삼성 6부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서성 거의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중서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중서성. 그래서 지방 행정구역을 갖다가 이제 행성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가 행중서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에 있었던 정동행성 하는 거 기억납니까?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했던 그 정동행성이 정동행중서성의 약자입니다. 중서성은 살아남아요. 의사들도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정책으로 이제 고려를 공식적으로 복속을 시키고 1270년 그 다음에 남아있었던 남송도 멸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벌도 갑니다. 근데 일본 정벌에는 별 재미를 못 보죠. 1274년
81년. 두 번 가는데 재미는 별로 못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일종의 민족 차별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민족 차별주의. 그래서 제 첫 번째 신부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신부는 몽골인이겠죠. 근데 이게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의 1.5%. 그 인구수로 하자면은 한 100만? 이 친구들이 이제 중요한 관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신부는 생목인이라고 해서 색은 색깔 색자에 목은 눈목자입니다. 눈 색깔이 다른 친구, 외국 애들이에요. 이게 한 1.5% 돼요. 100만. 그러니까 얘들은 주로 어디 쪽 애들이냐면 서아시아계. 이 친구들이 재정을 담당합니다. 그 이슬람 그쪽이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이슬람 상인들 이런 애들이 이런 돈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재정 쪽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몽골 애들이 그렇게 정복 활동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누구 때문? 이슬람 때문이에요. 이슬람은 통일된 국가가 있어야 이기는 우리 편이 아니고 몽골이 이겨야, 몽골이 땅덩어리를 넓혀야 자기들이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장사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군대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 이슬람 애들은 옛날 거기 살던 애들이니까 서아시아 쪽 지리나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 정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빠삭하죠. 그래서 초반에 이 몽골 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이 생목인들의 역할, 이 이슬람 쪽 상인들의 역할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요 두 계급, 요 두 집단이 지배 계급으로 작동하는 거죠. 대략 한 인구의 3%, 200만 정도. 그러면 피지배를 당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느냐? 한인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한 14% 있어요. 14%. 14%. 인구로 따지자면 한 1000만? 여기는 옛날 항복한 금나라 애들. 금나라. 그 다음에 고려. 그리고 중국인들 중에서도, 한족들 중에서도 그 화북지방에 사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신분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보다 가장 천한 대우를 받는 애들이 3% 정도 되는, 인구로 치자면 거의 한 6천만 정도 되는 요 친구들. 그 얘들은 옛날 남송인이지 뭐. 그 오래 반항한 애들은요, 몽골 애들이 체질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배, 여기는 피지배. 그러면 선생님, 고려도 엄청 오래 반항했잖아요. 고려는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이 친구는 좀 대우를 받거든요. 왜? 이때가 한참 쿠빌라이 칸이 막 왕위 그 칸 자리를 두고 막 싸울 때예요. 그때 고려가 쿠빌라이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쿠빌라이한테 발언권이 더 생기는 거지. 업적이 더 생기는 거지. 그래서 고려는 나름의 대우를 받습니다. 일단 몽골의 공주가 고려의 왕에게 시집 오는 것 자체가 특별 대우지. 자기 공주를 누구한테 주겠어? 그죠? 물론 간섭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특별 대우를 좀 받았다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고급 관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뽑느냐? 뭐 과거제 이런 거 치겠나? 안 칩니다. 과거 거의 안 쳐요. 과거 한 망하기 50년쯤 전에 간신히 치는데 많이 뽑지도 안 하고 뽑아도 별로 대우도 안 해줍니다. 그게 보통 은음이라는 거 음서제도입니다. 은음, 그 다음에 추천, 세습 이런 걸로 뽑습니다. 과거제는
큰 비중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폐지된 적도 많고, 큰 비중이 낮다. 이상한데? 큰 비중 없다. 에이, 비중 X. 알겠죠? 예. 안에 따긴 좀 그래요. 뒤에 하긴 하거든요. 뒤에 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쇠퇴를 하는 거죠. 쇠퇴. 자, 뭐 사치풍조. 뭐 중국에 오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옛날 말 타고 다닐 때보다 이래 가만히 들어앉아서 뭐 세금으로 내는 거 돈만 받고 있으니 기분 너무 좋거든. 사치. 그리고 교초 남발. 교초라는 거는 그 남송의 교자, 회자를 이어받는 그 지폐입니다. 지폐. 원나라는요, 특이하게 화폐의 100%가 지폐였어요. 송나라는 동전도 쓰고 지폐도 쓰고 하는데 100%가 지폐였어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인들, 가장 차별 대우받는 강남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홍건적의 난이죠. 이 고려에도 한번 왔다 가잖아요. 그죠? 홍건적의 난이라고. 이게 대략 한 10한 2, 3년 동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이 쇠퇴를 하다가 결국에 1368년에 주원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원나라 대략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사회문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여보세요?